예, 지금 들으신 것처럼 잠시 뒤 11시부터 5.18 기념식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각 또 삼성노조의 사후 조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삼성전자의 긴급 조정권을 처음으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 압박이 이제 협상에 어떻게 또 작용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지방선거, 또 재보궐선거의 1차 단일화 골든타임도 지났는데요. 오늘 모든 내용들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양호 정치평론가,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금 이 시각 진행되고 있는 삼성전자 사후 조정 진행과 관련한 내용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석 총리가 이 긴급 조정권을 거론했는데요. 그 발언 먼저 들어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어제 있었던 발언 함께 들어보셨고 또 오늘 이 사후 조정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도 노동권만큼이나 기업 경영권이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SNS 글을 올렸는데요. 지금 정부 움직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긴급 조정권 카드를 만지고 있는데요. 긴급 조정권 칼은 칼집 안에 있을 때 가장 위협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용하기보다는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는 순간 노조는 파업을 중단해야 되고 30일간의 시간을 거쳐서 강제 조정에 들어가게 되고 이걸 수용해야 됩니다. 이만큼 센데 센 원래 처방 약에는 효과도 빠르지만 부작용이 세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일 고민되는 게 노동계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강제 노동권, 파업권 박탈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 현 정부가 친재벌 아니냐, 노동자 편이 아니다라고 해서 강력한 투쟁에 나설 우려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재명 정부에서 고민이 이게 긴급 조정권이 사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철도, 항공 이런 쪽에 제한적으로 사용됐고 민간에 사용된 거는 1993년도에 김영삼 정부, 즉 보수 정부 때 현대자동차 파업에 한 번 딱 사용됐거든요. 근데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 내에서 보수 정권에서도 주저했던 이것을 삼성전자 민간 기업에 사용한다. 네.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걸 보면 반도체 경기가 한국 경제를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어서 중요한 건 있는데 그렇지만 결국은 중노위를 노사의 양보안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물밑 중재를 유도하기 위한 칼집 속의 칼로 긴급 조정권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진단해 보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은 어떻게 이 발언 들으셨습니까? 긴급 조정권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노사가 합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김민석 총리가 삼전이 파업을 하게 되면 엄청난 국민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에 긴급 조정권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하는 명분을 축적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제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기업 경영권도 중요하다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막바지 협상에서 지금 그 기업에 어떤 힘을 실어줘서 좀 합의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이런 지금 메시지를 낸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정부의 압박이 있기 전에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충분히 합의를 해서 이 3전이 가동을 멈춤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저는 종국에는 슬기롭게 합의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한편의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양호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긴급 조정권을 쓰는 것은 최후의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워낙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다 보니까 오늘 이게 좀 잘 이루어질지 여러 가지 관측점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노조가 강경 발언을 아주 높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노조 홈페이지에 부위원장이
삼성 문을 닫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로 강하게 나오는데 저는 말이 강할수록 오히려 협상에 대한 의지가 꼭 역설적으로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노조가 지금 여론에 상당히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한국 경제가 반도체 화랑의 근거에서 주도해서 이렇게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여기에 삼성전자가 파업하게 될 경우에 이런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여론에 대해서 뭐 정부라든가 산업계 또 해외에서 반도체 수입하는 글로벌 기업들까지 나서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서 노조로서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결정적으로는 어젠가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다 내 잘못이다. 예. 내가 양보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이렇게 머리를 숙이면 따라서 여기서 노조가 또 강경하게 하기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노조도 뭔가 성숙한 협상에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조 측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내고 제도화해 달라고 그러고 네네. 사측은 10%에 3년 정도 하다가 그때가 재논의하자인데 서로 결국은 이제 성과급의 금액인데 둘이 양보해서 15와 10의 평균 한 12, 3회 정도로 하고 대신에 주식을 좀 노조 직원들에게 좀 배당하는 방식의 어떤 절충안으로 저는 뭐 오늘 파업 나오기 전에 한 2, 3일 내에 중요한 고비를 넘기고 합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또 이번 일과 이제 노란봉투법을 좀 엮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기업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노란봉투법이 굉장히 치명적인 법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불법 파업으로 인해서 회사가 입은 피해를 노란봉투법에 따르면은 제대로 손배소를 청구하는데 한계가 있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파업을 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일 파업에 들어가서 막대한 이제 기업에 손해를 끼치고 또 그게 정당한 파업이면 좋은데 그 파업하는 과정에서 항용 불법 쟁의나 이게 불법 행위가 생겨요.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라인이 가동을 멈추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 임직원들을 다시 그 자리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만일 그런 일을 하면은 노조 측에서 결사 반대를 하고 몸으로 막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 분명하게 불법 파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손해를 회사가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 노란봉투법이 노조가 불법 파업을 의외로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터준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이 협력업체가 원청업과 어떤 임금이나 노동 처우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확대가 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일이 생겨서 이 삼성전자의 2차, 3차의 협력업체들이 우리는 삼성전자하고 본업체하고 우리 협상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 지금 영업이익에 대해서 우리 갈라먹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법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이 노란봉투법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많이 이제 지적을 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우려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통과시킬 때 정의당과 손을 잡고 사실 이걸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이게 노란봉투법의 히스토리를 보면 원래는 쌍용 자동차에서 불법 파업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를 노조 측에 이제 배상하도록 했는데 우리 돈이 없으니까 못하겠다고 해서 정치권에 읍소해서 만들어진 법이 저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불법 파업이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정당한 파업 과정에서도 불법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노란봉투법이 그런 길을 상당히 열어놔서 오히려 파업을 쉽게 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이 주장에 대해서? 저는 뭐 일단 야당이 잘못된 진단을 해서 잘못된 처방을 하는 게 아닌가. 즉 노란봉투법을 그냥 공연하게 소환해서 정부 여당과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국힘의 논리는
노란봉투법 때문에 그 파업 부담이 줄어든 노조가 강경투쟁을 한다. 결국 노란봉투법을 만든 민주당과 정부 여당 책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정부가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그 정부 여당과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폄훼하고 정쟁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문제의 본질은 삼성 그 그룹 차원에서 성과급과 초과이익 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직원들 사이에 쌓인 그 불만이 누적된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SK 하이닉스처럼 삼성전자도 그 성과 그러니까 이익 배분에 대한 성과급에 대한 제도화하고 현실화대한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좀 나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삼성이 세계적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삼성에 다니는 직원들도 세계적인 그 회사에 다니고 있다, 세계적인 회사의 직원이다라고 자부심 가질 수 있도록 삼성전자 그 사측에서 전향적 입장 변화가 있어야지 이 문제를 노란봉투법 때문이다, 민주당 때문이다, 그 노조의 강경투쟁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 일면만 보는 아직도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고 친재벌적인 친사측인 입장에서만 매몰되는 게 아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예. 일리 있는 지적이고요. 노란봉투법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저렇게 파업을 앞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 논적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과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삼전에 대한 지금 파업 문제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이게 과실을 놓고 탐욕을 부리는구나 이런 사실은 시각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대로 가면 6억 정도 1인당 인센티브 하는 정도인데 이걸 조금 뭐 1억 정도 낮춰도 때로는 2억 정도 좀 양보해도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리고 사실 지금의 과실이라고 하는 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동안에 지금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 삼성전자를 지금까지 끌어온 사람들의 공로가 상당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AI 붐에 기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삼전의 그 본사만 문제가 어떤 그 노력의 결과입니까? 결국은 협력업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협력업체들이 사실은 정말로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오히려 그 납기를 맞추고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 덕분이기 때문에 이거 따지면 사실은 과실을 나눠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얘기하는 것은 좀 과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AI 붐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있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고 또 어려워진 지금 그 기업들 때문에 해고에 지금 그 위협에 시달리는 그런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도 뭐 2, 3년 하고 말 게 아니고 지속 가능한 어떤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노조가 좀 더 또 회사도 서로 간에 대화 협력을 통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좀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방선거 관련한 정치권 움직임도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 테러를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테러 모의로 인하여 정청래 대표의 행보가 위축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해를 가하는 정치적 폭력이자 협박의 다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를 향한 어떤 암살단을 모집한다. 이거 얘기만 들어도 상당히 끔찍한 이야기인데 글쎄요. 최근 들어서 이런 테러와 관련된 어떤 주제를 저희가 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다뤘던 것 같기도 해서 이런 모습들이 과거에도 있었는지 이 추세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듣겠습니다. 글쎄요. 뭐 테러를 하기 위해서 공공연하게 SNS에서 모집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범죄가 될까? 이런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발표한 대로 지금 나와 있는 그 실체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한 건지. 그렇지만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그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있다, 수사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들고요. 때로는 정치를
어떤 선거를 앞두고 이런 자체를 가지고 정치에 활용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난 우리가 돌이켜보면 지난번 대선 때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테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방탄복을 입고 심지어 유권자들하고 악수도 안 했어요. 거의 손만 흔들고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뭐 이기는 분위기로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생겼는데 이번에도 혹여라도 저는 뭐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정청래 대표 쪽에서 이 자체를 어떤 정치 이슈로 만들어 가면서 정치적으로 좀 활용하나 이런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인데요. 저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이 선거 도중에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근간은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동안에 뭐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슨 뭐 테러도 있었고 그 위에 송영길 전 대표가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적도 있었고 여러 사례가 있었는데 저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논의조차도 이렇게 공공하게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이고 경찰도 지금 수사에는 착수를 했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근데 이것이 이제 약간의 그 명청대전과 조금 연결지어서 이제 한 발언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듣겠습니다. 그 정청래 대표에 대한 테러는 그 정치인 개인에 대한 테러라던가 민주당에 대한 그 테러가 아니라 제가 볼 때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테러 위협은 수사로 규명해야지 친명 친문 대결 프레임을 위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거 이거 제1야당 대표로서 올바르지 못한 것 같고요. 본인 스스로가 뭐 그 유튜버를 자처하는 공당의 대표임을 포기하는 뭐 그런 그 발언인 것 같아요. 아울러서 저는 이런 그 테러 문제가 자꾸 집중되고 있는 것은 여야가 함께 공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진영 대결, 갈등, 그리고 대화와 양보를 통해서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다수파가 소수파를 제압하는 이런 정치 문화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테러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여야가 정치 문화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이제 새롭게 좀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나온 속보를 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다뤘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각 삼성전자 노조가 사후 조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각 법원에서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이 삼성 노조 위법쟁이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이 법원의 어떤 일단은 법원에서는 이제 평시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라면서 이제 가처분을 일부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이 결과가 오늘 있을 이 사후 조정 진행에도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이제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때문에 지금 있을 이 사후 조정 진행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 계속해서 이 내용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동혁 대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충남 공주부여 청양 보궐선거 개소식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있었던 모습들 함께 먼저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출마하시려고 했다가 당을 위해서 또 우리 보수의 승리를 위해서 큰 결단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결단이 반드시 승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개소식 현장에서 굉장히 좀 눈에 띄었던 게 무엇이냐면 이 정진석 전 비서실장에게 이제 뭐 90도로 인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발언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띄우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졌는데 이런 모습들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장동혁 대표 현재 윤어게인 그리고 강경 발언으로 인해서 본인의 입지를 영남하고 충청으로 고립시킨 걸 자초하고 있었죠. 그래서 영남에는 일정하게 보수가 결집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그 활동의 결과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영남에 일단 보수 결집이 좀 보이고 있는데 충청에서는 그런 게 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충청에서 보수 결집을 위해서 JP 김종필 전 총리도 끌어오고 정진석 본인이 그 강경파들이 충청의 맹주를 위해서 사실상은 그 장동혁 대표가 충청 맹주가 되기 위해서 충청 출신의 과거 맹주였던 정진석 공천을 내용적으로 배제하는 것인데 이제 와서 정진석 총리한테 90도 인사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충청 내에서 보수 결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정말로 충청에서 보수 결집을 위해서 그 하려면 대전, 충남 지방행정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하는데 그걸 통해서 지방 소멸의 위기에 대해서 막고 적극적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그때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올까 봐 대전, 충남이 민주당이 뺏길까 봐 그 대전, 충남의 지방행정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이제 와서 충청 발전을 위해서 이 과거에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라던가 김종필 총리를 들먹인다고 해서 충청 민심이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충청 대전에 대한 지방행정 통합과 아울러서 충청의 현안인 GTX 문제라든가 반도체 기업 유치 이런 그 충청 대전의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이 우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공천 때까지는 이제 본인 생각으로 공천을 해놓고 지금부터는 이제 당선을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진석 전 의원의 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같이 이제 충청남도가 이제 정치적 기반이기 때문에 정진석 의원이 거기서 5선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는 사실상 1.5선인 셈인데 정치적 중량감으로 봐서도 정진석 전 의원에 비해서 매우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막상 눈앞에 서로 이게 마주치면은 그렇게 인사가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제 그런 어떤 그 개인적인 또 이런 연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이기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정진석 의원의 큰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치켜 올리는 그런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될지는 잘 갈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현 지도부가 거취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충청권에서 누가 또 좌장이 되느냐 이런 경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으로 봐서는 장동혁 대표로 봐서는 정진석 지금 전 의원의 어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그 행사장에서는 당연히 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시장 선거 분위기는 어떨까요? 후보 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후보들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이것은 그동안 서울시의 무책임한 안전 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이 부실공사, 부실시공 사태를 언제 처음 보고 받으셨습니까? 은폐 논란이나 이런 걸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데 현대건설 측에서 직접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것은 설계 도면의 해석을 잘못한 결과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예,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번에는 GTX 부실공사 책임론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시공사에서 잘못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서울시장 선거에 이제 진짜가 나타났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은데요. 그동안 오세훈 시장 측에서 정원호 후보의 과거 30몇 년 전에 그 술자리에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을 마치 사실인 양 네거티브 정치 공세했는데 구청장 출신에 삼선했던 사람 그리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사람에 대한 개인에 대한 문제 아무리 지적해봐야 국민들 서울시 유권자에게 잘 와닿지 않고요. 이번 문제 GTX 그 부실공사 철근이 누락된 문제는 서울 시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바로 그 오세훈 시장이 현재 그 몇 년 동안 서울시장을 했냐면 제가 알기로는 4선에 10년 2개월 동안 서울시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이런 10년 2개월 동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평가하는 선거. 따라서 GTX 문제를 뿐만 아니라 사실상은
그동안 국민들이 생활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한강 르네상스라든가 디자인 서울, 조형물 설치 이런 보여주기 사업으로 일관된 것이 정말 서울시에 필요했는가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에게 평가의 자리가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밭드로총, 한강버스, 강남 집값폭 등 쓰레기 봉투 대란, 기름 사재기 등 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서울에서 특히 더 많이 나타났는데 서울시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사실상 서울은 생활 내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내란 문제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의 책임에 대해서 물어내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번 GTX를 계기로 오세훈 10년 동안의 사업에 대한 평가가 본격적으로 검증되는 제대로 된 서울시장 선거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첫 출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이 공방이 계속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오면서 끊임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서영호 평론가께서 뭐 박하게 상당히 오세훈 후보를 평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원호 후보가 좀 급한 것 같아요. 최근에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그 5.18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폭행을 했다. 이게 굉장한 지금 유권자들에게 그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5.18이 아니라 나중에 봤더니 여종업원 외박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해서 나중에 그 주치 폭행을 했다. 이게 지금 상당한 우리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하나 잡았다고 하는 것이 아마 이번 그 GTX 뭐 공사에 있어서 철근을 좀 빠졌다 이거 같아요. 근데 알다시피 서울시장이 어느 지역에 어느 공사에 어떤 부분이 좀 하자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보고되기 전까지는 알기가 어렵고 결국은 현대건설이 책임 시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현대건설이 설계도에서 잘못 보고 철근을 의원님 잠시만요.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11시부터 5.18 기념식이 광주에서 열리게 됩니다. 지금 11시가 이제 넘은 시각이고 저희가 화면이 이제 들어오면서 연민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모습 좀 보려고 합니다. 이곳 5.18 이 민주광장은 5.18 기념식 같은 경우에는 이 지난해를 좀 돌아보면은 지난해에는 이 계엄의 여파로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없이 열렸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가 자리를 했습니다. 46주년을 이제 맞은 5.18 기념식인데요. 예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주로 국립 5.18 민주묘지 기념탑 앞 광장에서 정부 기념식이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옛 전남도청 앞에서 지금 보이시죠? 이 전남도청이 지금 저 화면 뒤에 저 하얀 건물인데 저 전남도청 앞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곳에서 이제 기념식이 열리는 게 6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제 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옛 전남도청이 다시 말해서 아까 저 화면 뒤에 있는 저 하얀 건물이 이제 최근에 이제 복원 사업을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개항을 시작으로 해서 기념식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이렇게 5.18 기념식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여야 지도부들도 다 함께 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좀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봐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는 이제 국기가 개항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일단 이전과는 좀 다른 장소에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 좀 특별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작년에는 이제 대통령이 없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올해는 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자리를 함께 또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이 기념식에서 뭐 어떤 부분 좀 주목하고 계신지 좀 먼저 여쭤볼게요. 5.18 관련해서 광주 전남 시민들에게는 올해 5.18이 남다르게 와닿을 겁니다. 아마 그 비상계엄 내란에 의해서 46년 전에 광주의 밤이 생각이 났을 텐데 그것을 떨쳐내고 국민의힘으로 국민 주권을 지켜낸 그런 날을 기념하는 5.18로 와닿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진행자가 말씀해 주신 대로 망월동이 아닌 5.18 민주광장, 즉 현재 전남도청 자리에서 이것이 아마 광주 시내 한복판인데요. 네. 거기서 5.18 기념식이 개최되는데 아마 5.18
그 항쟁의 중심지였던 전남도청이 아마 그동안 그 복원 작업을 거쳐서 1980년 그 광주 전남도청 모습 그대로 복원이 돼서 아마 오늘 거기서 개관식을 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관식을 기념해서 그 광장에서 5.18 기념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5월 5.18 그 추모식과 기념식은 어제 5.17 전야제에서 망월동 국립묘지에서 했던 것 같고요. 오늘은 광주 시민들과 함께 전국에서 모이신 대통령과 여야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광주 시민들과 전남도청 앞 광주 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광주 민주화운동 그 기념식 주제가 5월 다시 광장을 품다인데요. 예. 그 5.18이 특정 세대의 기억에만 머물지 않고 일상 속의 민주주의로 되살아난다. 그래서 광장에서 시민과 함께 그 맞이한다는 의미로 그 5.18 광장에서 개최되는 기념식만큼 많은 국민과 광주 시민과 함께하는 뜻깊은 기념식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이 기념식 이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도청의 개관식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하신 것처럼 광장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오늘 이제 기념식 개인적으로 좀 어떤 의미 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5.18 정신을 사실은 늘 새길 필요가 있는 날이죠. 다시 46년 전 그날로 돌아가 보면 지금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 그 도청 그 건물에서 예. 시민군과 그 군인들 간에 총격전이 벌어졌고요. 거기에 지금 총탄 자국도 다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많은 우리 앞선 세대들의 희생과 또 헌신과 노력에 따라서 이만큼 민주주의가 그래도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민주주의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잘 갖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늘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근간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헌법입니다. 헌법인데 헌법의 정신 그리고 모든 어떤 행정행위나 어떤 정부에서 하는 거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대통령도 통치를 할 때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인데 계엄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것은 그것을 벗어난 그런 터무니없는 계엄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됐던 것이고 네. 이 지금 현 정부에서도 지금 5.18에 기념하는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고 잘 가꾸어서 다음 후손 세대에 넘길 것인가 하는 부분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쉽게도 민주당 정부, 지금 민주당을 보면 의회 폭거를 하고 일방적으로 지금 많은 위헌적인 법률들을 지난해 올해 지금 쏟아내놓고 있고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만들기 위한 공소 취소 법률 또 특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매우 정말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행사 자체가 중요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사의 뜻, 의미를 특히 이 권력자들 정권에서 더 무겁게 되새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지금 이 시각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5.18 기념식 묵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말씀들 해주셨는데 이번에 또 하나 이제 눈길을 끄는 것은 이제 여야 지도부 저희가 앞서서도 뭐 이야기했습니다만 여야 지도부가 모두 이제 저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앞서서 이제 개헌안 처리가 이제 국회에서 무산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뭐 대통령의 메시지, 수위 이런 부분들 좀 관심이 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호남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아마 장동혁 대표가 저 자리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 약간은 좀 의아심을 가질 것 같아요. 필요할 때만 5.18을 소비해온 것이 그동안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정당이었는데 지난번 개헌도 사실상 5.18 그 정신을 헌법 전문에 기록하고 싶지 않아서 개헌의 절차, 개헌의 시기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국민의힘 지지자 내에서 강경파들
그 극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도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의 간첩의 소행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그 합의해서 국민의힘이 실었을 경우에 국민의힘 내외 강경 지지파들의 반발로 인해서 지지를 상실할 경우에 다가오는 8월에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지 못한 그런 그 개인적인 그런 그 사리사욕 때문에 당리 당략 때문에 5.18이라고 하는 전 국민적 그리고 전 시대적인 사명을 가진 헌법 전문에 실어야 될 그런 과제들을 무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아마 오늘 5.18 기념식에 장동영 대표 다녀와서 국민들과 광주 시민들의 저런 마음들을 알고 지금이라도 원포인트라도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새기는데 평소에 얘기했던 국민의힘의 주장 당론대로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 나오고 있는 저 영상 5.18 민주화 운동의 기록을 담은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질문 드릴게요. 오늘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그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포함시키는 것은 그건 제가 보기에는 여야에 관계없이 동의하리라고 봐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민주당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이런 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헌법 개정안은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반대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 당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헌법 개정을 할 때 헌법 개정이 지금 1987년도에 있던 그 체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너무 쉽게 원포인트 개정을 헌법 개정을 너무 쉽게 한번 하는데 근본적인 헌법 개정의 내용을 손대지 않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그 비판도 있었던 것이고 헌법 그 개정 자체를 하려면 여야가 동시에 정말로 우리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될 텐데 국민들도 이번에 왜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오늘 5.18 기념식에 즈음해서 국민의힘도 5.18 정신을 헌법의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전혀 반대하고 있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게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뭐 바로 또 추진이 될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글쎄요, 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 사실 당론으로 5.18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거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앞두고 그 시기와 절차 과정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는 전향적으로 그 헌법 개정 논의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저 한 안건만 가지고 헌법 개정이라는 이 무거운 주제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다른 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함께 전체적인 권력 구조라고 하는 오랜 장기간 논의와 여야 합의들이 필요한 건 말고 당장에 필요할 수 있는 합의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담아서 하루라도 빨리 특히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헌정 질서 회복한 것을 기념해서 5.18 정신,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와 비상기업의 요건을 더 강화하고 해서 다시는 내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이 두 가지만이라도 좀 합의해 나갈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가능한 것보다 좀 단계적으로 접근하자 이런 이제 발언을 내놓은 바가 있었는데 글쎄요, 뭐 오늘 관련한 내용들이 좀 메시지에 담길지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이제 보니까 국민의힘과 일부 국민들은 헌법 개정을 하는데 지금 5.18 정신을 뭐 헌법 전문에 넣느냐 이런 내용이 어떤 첨예한 쟁점이 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을 1차적으로 그냥 쉽게 개정을 한번 함으로 해서 헌법 개정이라는 게 매우 쉬운 일이구나라고 국민에게 인식을 주고 그리고 이제 뭐 1, 2년 지나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하는 그런 개헌을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좀 밝힐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또 국민의힘에서는 대체 이 헌법을 개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헌법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나 자세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헌법에 지금 검찰청이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검찰청은 사실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해체하고 공소청을 만들었는데 이게 위헌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공소청을 검찰청으로 부르면 되지. 이런 식의 편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과연 헌법을 개정하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논하기 전에 우선은 현 정부 또 민주당이 이 위헌적인 법률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헌법을 무겁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대통령 연임 이건 좀 야당의 억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코끼리만 생각나는 것처럼 대통령이 있지도 않은 하지도 않을 연임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헌법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생각하구나라고 스스로 이슈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의 연임 규정을 만약에 단임제가 아니라 뭐 4년 임기로 줄이고 중임제로 개정하게 되면 해당 그 개정 시기의 대통령은 그 소급 처리해서 자기가 그 사안에 해당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하고 싶어도 연임을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근데 그걸 굳이 이재명 대통령이 입으로 연임 안 하겠다고 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연임 문제를 이슈화해서 결국은 권력구조 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그 야당의 속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시각 광주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는 5.18 기념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은 좀 특별히 옛 전남도청 앞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보신 것처럼 3천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각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귀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국가폭력의 짙은 상흔을 딛고 상생과 통합의 정신으로 자라난 46번째 맞이하는 5월입니다. 46년 전 신군부 세력은 독재의 군합발로 민주화의 봄을 무참히 짓밟으며 국민을 지키라고 우리 국민이 준 총칼로 주권자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잔혹한 만행을 은폐하기 위해 진실을 틀어막던 무도한 독재 정권 때문에 수많은 희생자들은 눈을 감지 못했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통한의 세월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끝내 빛을 찾아 고개를 드는 봄꽃들처럼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광주의 열망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감추려 할수록 진실은 더욱 선명해졌고 숨기려 할수록 5월 정신은 더 넓게 더 멀리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월은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수많은 양심들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다시 태어난 5월의 영령들이 2024년 12월 3일 밤 오늘의 산자들을 구했습니다. 산자가 죽은 자의 부름에 응답했고 먼저 떠난 이들이 절망 앞에 선 현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분연히 떨쳐 일어나 계엄군에 맞섰던 80년 5월의 광주 시민들처럼 2024년 위대한 대한 국민들도 무장한 계엄군들을 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1980년 5월 불의한 권력이 철수했던 그 찰나의 공간에서 광주가 온 힘을 끌어모아 꽃피웠던 대동세상은 2024년 12월 그 혹독한 겨울밤에 서로의 체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민주주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던졌던 5월 민주 영령들의 고귀한 넋 앞에 머리 숙여 무한한 존경과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마르지 않은 눈물로 시대의 등불을 밝혀오신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혹한 폭력 앞에서도 끝내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5.18 정신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번영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굴곡진 현대사의 갈림길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숭고한 정신과 그 희생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월 3일 내라는 아직 끝나지 않은 5월의 질문이었습니다.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도 저절로 지켜지는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힘은 오직 주권자의 간절한 열망과 실천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뼈저리게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구한 80년 광주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끊임없이 구해낼 수 있도록 국민주권정부는 5.18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보상하고 예우할 것입니다. 5월 영령과 국민 여러분 앞에 이를 위한 3가지 다짐과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9) 혁명과 부마 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은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 주권을 증명한 원동력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자부심인 5월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5.18 민주화 운동의 민주 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 당당하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모든 정치권의 지속적인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것만큼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결단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을 넘어 대한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도 당부드립니다. 둘째, 오늘 정식 개관하는 이곳 전남도청을 세계 시민들이 함께 배우고 기억하는 K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성지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전남도청은 불법적 국가폭력에 맞선 최후의 시민 항쟁지였습니다. 벽면 곳곳에 새겨진 총탄의 흔적들이 그날의 참혹함과 시민군의 담대한 용기를 말없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회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통해서 5월의 광주는 이제 세계 시민들이 함께 기억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남도청에 오롯이 새겨진 희생과 연대의 정신이 대한민국 공화정의 자부심이자 미래 세대의 가치로 계승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단 한 분의 희생도 놓치지 않도록 5.18 민주유공자 직권 등록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들렀던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계엄군의 총탄에 쓰러진 고 양창근 열사가 잠들어 계셨습니다. 짓밟힌 조국의 정의에 누구보다 아파했을 그 5월의 소녀는 등록 신청을 대신할 직계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도 5.18 민주유공자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국가폭력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불굴의 투지로 민주주의와 조국을 지켜낸 분들이 단 한 명도 외롭게 남겨지지 않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장 잠재력의 약화, 불평등의 심화, 국제 질서의 격변, 지방 소멸 등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경랑의 파고 한복판을 지나고 있지만 저는 광주가 걸어온 그간의 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을 봅니다. 총칼을 앞세운 독재 권력의 잔인한 폭압 속에서도 80년 5월 광주는 함께 사는 기쁨을 나누었고 금남로에는 사랑과 연대의 물결이 출렁거리지 않았습니까? 외로움의 한복판 속에서도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졌고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서로를 부축하며 마지막 온기를 모아 희망의 씨앗을 틔워냈습니다. 시민들이 만들어낸 공존과 배려, 평화의 광장에서 광주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빛나는 5.18 정신이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우리 대한민국을 새로운 변화와 희망의 길로 이끌었고 이제 광주와 전남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함께 맞잡은 손이 상생과 공존의 새로운 이정표로 우뚝 서고 균형 발전이라는 희망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5월의 기억과 5.18 정신은 결코 과거의 유산이 아닙니다. 불의에 단호하게 맞서는 용기이자 위기를 함께 넘어서는 연대이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희망의 이름입니다. 국민 주권 정부는 5.18 정신을 충실하게 이어받아 광주가 그토록 절절하게 꿈꾸었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자의 책임을 다하고 5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5월 광주가 남긴 자유와 평등, 통합의 힘으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더 영광스럽고 더 빛나는 미래를 물려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바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부분 전체적으로 좀 인상 깊게 들으셨는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5.18 정신을 계승해서 12.3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요. 1980년 5.18 광주 학살 이후에 10여 년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진상규명의 첫걸음을 떼고 다시 46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국민들의 보편적인 그 바람인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수록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2.3 내란이 정말로 끝났는가에 대해서 오늘 5.18 46주년이 되는 날 자문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시대의 질문들을 대통령이 던지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5.18 정신이 헌법이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초당적인 어떤 이제 협력도 당부를 했단 말이죠.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헌법 개정에 대해서 다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전혀 다른 의견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기념사를 들어보고 대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직계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민주유공자로 인정을 못 받았다. 그런 사례를 들면서 5.18 민주유공자 직권 등록 제도를 마련할 것, 이것들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지금도 5.18 민주유공자 명단이 제대로 공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분이 유공자로 돼야 될 분인지가 확실치 않다.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의구심이 나오다 보니까 이 유공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직권 등록 제도를 하면서 동시에 5.18 민주유공자 명단도 좀 공개를 해서 그분들이 정말 국민들로부터 명예스러운 그런 그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또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12.3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꽤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5.18의 정신은 기본적으로 광주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민주화 물론 정신이면서 동시에 포용과 관용 그리고 용서의 정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그 집권한 지가 1년이 넘었고 또 여러 차례 특검을 통해서 내란 지금 그런 수사를 했고 또 재판을 한참 진행 중인데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조금 일부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다가갔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되기 위해서는 오늘 5.18 현장에 갔기 때문에 5.18 정신을 그대로 국정 운영에 또 통치하는 데도 그대로 살려서 잘 국정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대통령의 언급 중에 이 부분도 있었죠.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 전남도청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개관식 진행되고 이 복원에 대한 이제 의미를 이제
발언을 했는데 글쎄요, 이 전남도청이 이제 복원되고 개관했다. 이거를 우리들은 좀 어떻게 좀 어떤 의미로 좀 보면 좋겠습니까? 전남도청 복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민주화운동 유가족들과 참여자들 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남도청이 과거니까 헐어버리고 거기다 세계적인 기념물 짓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논란 속에서도 결국은 80년 5.18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과거 그 당시에 항쟁의 기념으로 민주주의를 지켰던 그 정신으로 그 모습 그대로 보존하자라고 하는 원형 보존의 의견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지켜져서 거기를 기념관으로 개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주주의라던가 국가의 발전 이런 게 외형적인 성장이나 발전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서로가 차이를 인정하고 풍부한 하나가 돼서 함께 통합과 연대해 나가는 그런 민주주의 정신처럼 저는 5.18 그 기념관도 빛과 번쩍한 아주 기념비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당시 광주 시민들, 전남도민들이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그 소박한 마음들을 상징하는 기념관으로 영원히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총알이라는 표현을 잠시 좀 쓰기도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원형 보존을 이제 최우선 원칙으로 이번에 복원공사를 하게 된 건데 뭐 잘한 결정이라고 보시는지요? 아마 그 광주 여러 단체들의 뜻을 모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최선의 선택을 했으리라고 봐요. 저는 그걸 없애고 뭐 새로운 건축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서 총탄의 흔적까지 있는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또 그 안에는 이제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전시도 하고 또 그 5.18 정신을 새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결국은 5.18 기념식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공간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 그리고 민주화 어떤 우리가 민주화를 지금 이룩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우리 그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 있어서의 어떤 희생자들이라고 그럴까? 그런 분들에 대한 공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또 끌어가고 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루는 적어도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도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양호 정치평론가 이용호 전 국민의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